국민의힘이 과거 5.18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미단체 이력 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1번 전지혜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중심의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5,500여 명에겐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3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은 전공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며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포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 한러 관계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맞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뿐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아 조직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 3명은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정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수자적으로 그들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포갑은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천명하지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 병원 업무를 방해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서 의협 전현직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혐의를 부인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한규 전 의협 회장도 경찰에 출석해 각각 10시간,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부 고발이 이뤄진 지 불과 보름 만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겁니다. 결국 경찰이 의협 압수물과 전현직 집행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집단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한 블랙리스트가 의사,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습니다. 이후 의협이 이를 작성,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까지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의협과의 관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의협은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이 조작됐다며 게시글 작성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어제 의협 출처 공문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일에는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렀던 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료 대란 속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진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참의사 리스트라는 명단이 한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가운데도 병원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환자를 돌본 전공의들의 실명이나 소속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인데요.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조롱이 담긴 데다 댓글에도 후배 등에 칼을 꽂는다는 등 비난이 쇄도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도 선후배 또 동기들 눈초리가 무서워서 못하는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 같은 집단 괴롭힘 분위기 속에 병원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 가운데 향후 보복이나 괴롭힘을 우려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복귀한 전공의 가운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집단 행동을 강요받고 잔류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토대로 복지부는 필요하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돕는 등 보호하고 심리 상담과 사후 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는 전공의가 아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병원 현장에서라도 잔류 전공의 등을 상대로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보복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신고에 대해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화번호 두 곳 010-5052-3624 그리고 010-9026-548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나 문자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일선 병원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회가 집단 사직 결정을 발표한 데에 정부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의료인인 만큼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만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병원들이 규모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 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기동 순찰차도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방문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안면을 튼 A씨는 세 번째 방문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A씨는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더니 점주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영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 계속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다가. 달아난 A씨는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찾아 옷가게와 유흥주점 등에서 1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이튿날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이 나와갖고 이제 밤낮을 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이제. 경찰은 지난 6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뜩이나 차가 막히는 퇴근 시간, 갑자기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 부모 입장에선 눈앞이 하얘질 텐데요.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경기를 일으키는 9살 아이를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오후 6시쯤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앞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차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뛰어왔죠. 9살 아이의 아버지인데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남성의 다급한 손짓에서 아버지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근처 길은 상습 정체 구간인데다 퇴근 시간도 겹쳐서 도로가 많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9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순찰차로 아이를 이송하기로 했고요. 바로 아이와 부모를 순찰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주거지를 지나고 버스 전용 차선까지 이용해서 빠르게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구대 근처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킨 건데요. 부모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현재 입원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현동에 있는 광장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에 반환받았고 기업 손을 거쳐 2년 전 서울시가 넘겨받아 공개했습니다. 전체 넓이만 3만 7천여 제곱미터, 서울광장의 3배에 달합니다. 열린 송현광장은 경복궁 동쪽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근처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인사동과도 가까워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곳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열린 송현광장에는 이건희 미술관만 짓고 나머지는 녹지 공간으로 남기겠다던 애초 공원을 오 시장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불교계는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종교방송 설립과 군종장교 제도 도입에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줬고 1954년에는 정화유시로 불교계의 갈등을 일으켰다며 서울시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역시 1인 시위에 나서며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면서 친일파를 재등용한 점을 지적하며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을 촉발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놓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물론 과가 있죠. 근데 과보단도 과가 3이면 공은 7입니다. 당연히 그 기념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2024년에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2024년에 시민들의 공간에서 그런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인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법무부가 친족 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75%가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성균관 등 시민사회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 조항에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 대해 팔촌 이내라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가족제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동안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내는 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위탁을 받은 한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에서 6촌, 4촌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5촌 이상 혈족은 가족으로서 유대감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곧바로 가족 파괴를 중단하라는 성균관과 전국 유림의 비판이 터져나오자 법무부는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확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를 넘은 반면 그렇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8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이 75%였고 6촌 이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근친혼 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여론조사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뭐 국민 정서상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언명만 해주면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법이 효력을 잃는 시한은 오는 12월 31일로 그 전에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 여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부임과 출국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에는 절차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데다 호주 국방정책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굉장히 아쉬운, 좀 어떻게 보면 좀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실 만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게 무슨 수사를 뭐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건 이제 분명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이걸 갖고 또 너무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정부로서는 이미 이제 호주의 아그레망도 뭐 보내고 했기 때문에 또 바꾸기도 그래서 아마 적임자이기도 하고 이미 진행된 외교 절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에 좀 아쉽습니다. 절차. 사성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관복급 자리에 전직 장관이 가는 것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현 대사를 교체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호주는 사실 최근에 방산 수출이나 이런 건 활발한 건 사실이에요. K9 수출하고 레드백 장갑차 수출 이미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는 아마 차관복급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국방부 전 장관이 거기 가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굳이 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보내느냐, 이것은 좀 말의 어폐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 대사인 김완중 대사, 지금은 전 대사일 수 있겠네요. 아주 임무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국익 차원의 나은데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년하고 2개월, 3개월 정도 된 분을 통상 대사하면 한 3년 하잖아요. 한편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의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공천이 확정된 박덕흠 의원. 총선을 한 달여 남은 상황에 벌써 당선 축하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자리건 간에 많은 사람의 길을 꺾는 행태라며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비슷한 일이 사실 그게 맥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총선을 앞둔 말실수를 우려하는 건 국민의힘뿐만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수를 자제하려는 당부도 나왔는데요.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실수가 반복되면 날릴 것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 보면 꼭 자신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나치게 국민들에게 자극을 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다가가서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심판이라는 게 그냥 민주당의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아끼는 우리 국민들의 심판. 그래서 그다음 국민들과 민주당이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구 남구 공천을 다시 논의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 후보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늘 공관위 회의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역시 들여다봤다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전체 맥락에 비춰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과거 종북 반미단체 활동 사실로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 청년의 도전을 왜곡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에게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특히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관련 의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해 한국과 러시아 관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 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에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엔 보잉 787기가 급강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남미 최대 칠레 항공사 라탐항공 LA800편이 급강하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저로 차량이 돌진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올해부터 국정 2인자인 총리의 기자회견이 폐지되는 등 1인 동무대로 장식된 양회였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 출입구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벌떼처럼 쏟아져 나온 경호원들이 운전자를 끌어내 사지를 들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을 앞둔 10일 새벽 미국의 옛 트위터 X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사고 지점은 양회가 열린 이곳 인민대회당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다는 건데 중국 인터넷에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 현장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다만 무장경찰이 대거 보강됐고 보통 1시간 남짓 진행돼 온 양회 폐막식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政府工作报告的决议草案中央和地方预算的决议草案通过 4년 만에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푼 올해 양회. 내외신 취재 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했습니다. We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economy on China. 그러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해법은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 2인자이자 경제사령탑인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도 30여 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개혁 개방 직후 당정 분리와 책임 총리제의 근간이었던 국무원법도 4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国务院各项工作的指导思想. 바깥으로 문을 활짝 열었지만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양회였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수조 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일부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하고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은 0%에서 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한 배상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은 다수 사례가 20에서 60% 배상 분포에 해당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는 지수 오르내림에 따라 큰 수익을 볼 수도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 원칙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 배상해라 또는 절반만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일괄 적용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함께 고려해서 배상 비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네, 내가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판매사의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인데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부당 권유를 한 건 아닌지 따져보고 위반했을 때 각각의 배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으로 위반했을 경우 그 비율이 높아지고 셋 다 위반했다면 40%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판매 직원이나 지점 잘못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유발하거나 키운 판매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따져봅니다. 시스템이 부실했다면 은행과 증권사, 대면과 온라인 판매에 따라 3에서 10%포인트 배상 비율이 가중 적용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더 붙거나 차감됩니다. 예컨대 금융 지식이 없고 여유 투자금도 없는 고령의 어르신이 예금 통장 하나 만들러 왔다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ELS 상품에 생전 처음 가입하게 됐다면 정도에 따라 최대 45%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금융 지식도 상당하고 이전에 ELS에 투자한 경험도 있다면 본인 과실도 있다고 보고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를 차감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100% 배상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전례로 2019년에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가 있었죠. 당시 가능한 배상 비율은 20에서 80% 사이였고 평균 배상 비율은 50에서 60%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가능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당시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ELS가 DLF보다 잘 알려진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관련 규제나 절차도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과거 DLF 세타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그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DLF 때보다 그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은 다수의 케이스가 20에서 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네, 그럼 실제 배상은 언제쯤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선제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선 금융사에는 그 수준만큼 제재를 감경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율 배상에 나서기 위해선 금융사가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개별 사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분조위를 열고 배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가 두세 달 걸리니까 하반기쯤부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율 배상이나 분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고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5대 은행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를 강화한 영향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9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7천억 원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 4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에 주담대가 이끌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700억 원대입니다. 3조 원에 육박했던 1월 증가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1에서 2% 내외로 억제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을 100%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GDP 규모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표치로 제시한 80%는 물론 당장 올해 90%대 달성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장을 보거나 생필품 사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크게 오른 요즘인데요.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고물가 기조 속에 기업들이 생필품 가격을 자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209개 제품의 가격 조정 빈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가격 조정 빈도가 월 평균 11%였는데 물가 상승이 본격화했던 2022년부터 지난해에는 15.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알기 쉽게 기간으로 따져보면 상품 가격을 유지했던 기간이 9.1개월에서 6.4개월로 줄어들었는데요. 예전엔 1년에 1.3회 정도 올렸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연 2회로 늘어났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사 먹는 라면으로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 약 1년 사이에는 2번 이상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빈도는 잦아졌는데 가격 상승폭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필품 가격 인상률은 한 번 올릴 때 평균 20에서 25% 수준이었고 인하율은 15에서 20%로 코로나 전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건값을 올릴 때마다 예전에 올렸던 만큼 가격을 2번, 3번 올렸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가격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보다는 여러 번 올리는 방법을 택했고 결국 자주 오른 생필품 값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준 겁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보이며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죠. 치솟는 과일값에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민감한 우리 기업들, 하락할 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지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전략으로 향후 5년 동안 국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대중국 관세율을 60%보다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대중국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제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예산 40억 달러의 절반 규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아이맥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해외 교통과 수송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We are requesting $2 billion to create a new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fund, which will outcompete China by providing a credible, reliable alternative to PRC options. 여기에 국가 간 경제 협력을 넘어 거버넌스 개선까지 협력하는 게임 체인징 투자를 통해 중국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집권하면 집권 1기 수준을 넘는 고율 관세로 중국과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보스라며 미국이 중국의 자회사 같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추가 관세 때문에 자신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에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견제냐 압박이냐 방식은 달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항복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해 자국 주재 교황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교황을 비판했고 나토와 유럽 국가들 역시 거들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성명을 통해 교황 대사 쿨보카스를 외무부로 불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백기를 드는 용기를 내 침략자와 협상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교황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우크라 전쟁을 다룬 영화 마리우폴에서 21위 자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Ось що таке церква з людьми, а не за 2,5 тисячі кілометрів десь там займатися віртуальним посередництвом між тим, хто хоче жити, і тим, хто хоче тебе знищити. 앞서 교황은 스위스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돼 비판받았습니다. Quella parola negoziare è una parola coraggiosa. Quando tu vedi che sei sconfitto, che la cosa non va, avere il coraggio di negoziare. 이와 관련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 항복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황의 백기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라트비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교황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연탄가스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연탄가스 중독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A씨와 A씨의 10대 자녀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은 오늘 경비함정 등 선박 30여 척을 동원해 나흘째 해상 수색을 이어나갑니다. 해경은 내일 선박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도 하늘만 흐린 상태인데요. 앞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5mm 안팎인 데다 낮에는 소강 상태에 들 가능성이 커서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 영남 지방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동부와 충북,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낮은 구름만 많은 상태인데요. 비구름은 오후 늦게 남동쪽으로 점차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영남은 최고 1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는 최고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질은 계속해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